그녀는 그날도 평소처럼 밥을 지었지만 그날 저녁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가 버리라고 던진 보따리, 그때 던져진 낡은 보따리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혜진은 30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은 어느새 삶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그 집에서 혜진의 하루는 늘 부엌에서 시작됐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빨래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냉장고에 무엇이 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혜진은 자신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가족을 깨우는 일까지 마치면 해는 벌써 높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은 어느새 30년이었습니다. 아무도 물어본 적 없지만 혜진은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먼저 챙기고 집안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당연하다는 침묵 속에서 혜진은 하루를 또 하루로 넘겼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굳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집안에 누군가 편하려면 누군가는 움직여야 했고 그 자리는 언제나 혜진의 몫이었습니다. 혜진이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남편 박성우와 결혼하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는 그 뒤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몇 해 전에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혜진은 시아버지의 약 봉지를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 간병까지 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어떤 날은 집안 사정을 정확히 꿰뚫는 듯한 말을 던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다.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듯 했던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혜진의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치매라는 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혜진은 그 경계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외출할 때는 꼭 함께 나가는 일이 반복됐지만 혜진에게는 누구 하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도 집안일도 모두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혜진은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혜진의 삶은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고 그 안에서 그녀 자신은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혜진은 누구의 아내이자 며느리로만 존재했고 자기 이름으로 사는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 박성우와 시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진이 시집 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집안의 중심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뒤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도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먹었고 혜진이 말을 걸어도 짧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초기 단계라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위치조차 헷갈려 하다가도 어떤 날은 식탁에 앉아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정확히 짚어내곤 했습니다. 그날 성우가 늦게 들어왔지.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듯 던진 말은 아무도 묻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혜진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라는 병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혜진은 그 경계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혜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다가도 이내 입을 다물었고 혜진 역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은 때때로 너무 또렷했고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인사했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반듯한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성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이 아침을 차려놓으면 한마디 인사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어제도 나온 거 아니야. 좀 신경 써. 그 말에 혜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우는 집안일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모두 혜진의 몫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골프 약속을 잡았고 시아버지의 병원 동행조차 혜진에게 맡겼습니다. 혜진이 피곤하다는 말을 꺼내면 성우는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일하는데 집안일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 말 앞에서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혜진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힘든지 묻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어깨가 얼마나 결리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이 제때 차려지고 집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오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진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해가 흘렀고 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말수가 적었고 며느리는 늘 바쁜 듯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혜진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이 낡았다는 말, 청소가 덜 된 것 같다는 말만 툭툭 던지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힘드시죠?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아버지 눈치만 살폈고 어머니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혜진이 조금이라도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자녀들도 혜진을 당연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혜진은 가족 안에서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고 시아버지는 알 수 없는 침묵 속에 갇혀 있었으며
자녀들은 멀리서 형식만 갖출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관계 속에서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아파도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것이 30년 동안 혜진이 집안에서 차지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여전히 참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안이 평온하게 유지되도록 자신의 불편함을 삼키며 하루를 또 하루로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는 식탁에 앉아 혜진에게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별다른 전조도 없이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장인에게 재산 이야기를 미리 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너무 염치 없는 일이잖아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성우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밥을 먹던 손을 멈추고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집에서 밥 먹고 산 세월 아니었어? 이제 와서 염치 운운하는 게 웃기지 않아? 그 말은 짧았지만 혜진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이 이 집에서 해온 모든 일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진 수고, 시아버지를 돌보고 집안을 지켜온 시간들이 그저 밥 먹고 산 세월로 치부되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히고 손이 떨렸지만 성우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혜진은 홀로 식탁에 남아 식어가는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혜진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성우는 다음 날부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혜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을 차리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시아버지께 약을 드리면서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해온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시간들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는지 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남편이자 가장으로만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성우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혹시 또 무슨 말을 할까? 혹시 또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 나올까? 그런 불안이 혜진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는 걱정을 끼칠 것 같았고 친구들에게 털어놓기에는 부끄러웠습니다. 혜진은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성우는 그런 혜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시아버지의 행동도 혜진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은 날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어떤 날은 며칠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며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혜진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시아버지는 혼자 외출했다가 혜진이 돌아오기 직전에 정확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계산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이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느린 걸음으로 다가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멍한 얼굴로 돌아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그 짧은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변화를, 집안의 분위기를, 혜진의 마음을. 그러나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혜진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병 때문인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혜진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친정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는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그날부터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 곁을 지키고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동생들도 교대로 왔지만 결국 가장 오래 머문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혜진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성호는 장례식 첫날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혜진 곁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올게. 그렇게 말하고 성호는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성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친척들은 남편이 없냐고 물었고 혜진은 바쁘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혜진은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혜진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혜진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어머니마저 남편을 잃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밥을 드시지 않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혜진이 친정에 들를 때마다 어머니는 멍하니 아버지 사진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버티시다가 결국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혜진은 다시 장례식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성호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짧게 위로의 말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를 연달아 잃은 혜진은 멍한 상태로 친정을 정리했습니다. 남겨진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동생들은 각자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몫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시집가서 사는 형편이 나으니까 너희가 나눠 가지렴. 동생들은 고맙다고 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 안도가 더 컸습니다. 혜진은 부모님의 사진과 몇 가지 유품만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 친정이라는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위로가 아니라 남편의 질문이었습니다. 성우는 혜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유산은 얼마나 받아왔어? 그 말에 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혜진이 대부분 동생들에게 양보했다고 하자 성우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게 말이 돼? 30년을 여기서 고생하면서 산 사람이 친정 재산도 제대로 못 챙겨와? 성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했지만 성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성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방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혜진이 어디 갔냐고 물으면 회식이나 야근이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은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혜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혜진에게 지인이 강릉의 어느 펜션에서 어떤 젊은 여성과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받은 사진 속의 남편은 혜진에게 한 번도 보이지 않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은 혜진에게는 낯설은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친정은 사라졌고 남편은 멀어졌으며 집안에는 치매를 앓는 시아버지와 혜진만 남았습니다. 이제 혜진에게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혜진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가슴이 아파 무너질 것 같아도 혜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혜진이 살아온 방식이었고 이제는 그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뒤 혜진의 60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조용히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아들 민수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생일을 챙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평소 자주 오지 않던 아들이 생일을 챙기러 온 것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미역국과 반찬이 차려졌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고 대화는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국을 떠서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때 성우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혜진은 무엇인가 싶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성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는 거야.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어.
그 말은 너무나 담담했고 냉정했습니다. 성우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생일날 아침 식탁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누군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지연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여자가 혜진의 집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이미 주인인 듯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조금 손봐야겠어요. 그 말투에는 예의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혜진을 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실 거죠? 오래 끌 필요 없잖아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에 찬 눈빛으로 지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가 내 집이냐? 시아버지는 식탁 위에 물건을 집어 던지려 했습니다. 평소 멍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우가 재빨리 시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방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성우는 시아버지의 분노를 병 탓으로 돌렸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혜진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핑계였고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혜진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집안일을 지시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시아버지의 약 시간을 챙기라거나 물을 가져오라는 시기였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또렷해진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이 자리를 뜬 뒤 혜진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행동 하나로 혜진은 시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는 혜진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바로 집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재촉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방으로 들어가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만 넣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에서 나가는데 가져갈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혜진이 현관으로 나서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보따리를 혜진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나가면서 버리고 가.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혜진은 보따리를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갈 곳도 없이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한참을 걸었지만 발길이 닿는 곳은 원주천 근처 공원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손에는 여전히 시아버지가 던진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버리고 가라는 말이었지만 혜진은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따리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혜진은 보자기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먼지 낀 서류 몇 장과 통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건물 소유권 이전 증서였습니다. 원주 시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시아버지 명의에서 혜진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1년 전이었습니다. 혜진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열어보니 매달 임대 수익이 자동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또 다른 통장에는 목돈이 묶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 환자였고 집안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혜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 집을 나왔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막지 못해서. 시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아들 성우의 변화를 알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혜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도 시아버지는 또렷한 정신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버려질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준비했다. 1년 전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을 내 명의로 옮겨 놓았다. 성우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한 것이다. 시아버지는 혜진이 쫓겨난 뒤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임대 수익이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설정했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예금도 준비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아, 뒤돌아보지 마라. 단 한 푼도 빼앗기지 마라.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내게 바라는 전부다. 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혜진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 배려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시아버지는 혜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감사함이 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혜진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고 서류와 통장, 편지를 다시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이제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마음이었고 혜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혜진은 벤치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다시 잡았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제 혜진에게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아버지는 혜진에게 단단한 기반을 남겨두었습니다.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던 하늘에 해가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혜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혜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보따리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짐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무게를 안고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사랑 덕분에 혜진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혜진이 친구 미진의 집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혜진은 법적으로는 이미 남이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시아버지는 여러 관을 꽂고 누워 계셨습니다. 성우와 지연이 보호자로 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시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말했습니다. 환자가 지연을 보면 극도로 흥분하며 소리를 지른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학대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반대로 혜진이 병실에 들어가면 시아버지는 놀랍도록 편안해졌습니다. 손을 잡아주면 조용히 눈을 감았고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혜진에게 자주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혜진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시아버지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혜진을 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혜진 없이는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혜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와줘서. 그 말에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혜진에게 모든 것을 지켜줬고 혜진은 시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는 혜진에게 유언장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신이 비교적 맑은 날 혜진을 병실로 불러 유언장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변호사와 증인이 함께 자리했고 시아버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혜진에게 남긴다. 성우에게는 법으로 정한 몫만 준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혜진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혜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없는 걸 안다. 그래서 더 주고 싶다. 내 마음을 받아다오. 혜진은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혜진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시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찾아왔지만 성우와 지연은 슬픔보다 재산 이야기에 집착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알게 된 두 사람은 혜진을 남이라며 밀어내려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혼한 사람이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성우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 마지막 예를 다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혜진은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자리에서 시아버지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강북의 상가 건물과 예금, 기타 부동산 대부분이 이미 혜진에게 증여되어 있었고 성우에게는 법적 유류분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성우와 지연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아버지는 치매 환자였어. 유언은 무효야. 성우는 소리를 질렀고 지연도 함께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은 치매 진단 이전에 작성되었고 당시 시아버지의 정신 상태는 온전했습니다. 주치의와 증인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심리를 진행했고 성우 측은 치매를 근거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고 소송은 패소로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지켜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법은 시아버지의 뜻을 지켜주었고 혜진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혜진 앞에 성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나눠줘. 우리도 살아야 해. 성우는 애원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시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바꿀 수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주저앉았고 지연은 혜진을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법은 정의를 세웠고 혜진은 시아버지가 남긴 뜻을 지켰습니다. 혜진은 친구 미진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원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마당에는 작은 화단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쓰고 열쇠를 받는 순간 혜진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무게가 묵직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짐을 풀면서 혜진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새벽 6시였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 차이는 작았지만 혜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혜진은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 쉬듯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책을 읽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비 과정은 바빴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혜진은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고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은 혜진의 카페가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혜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생활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임대 수익과 카페 수입으로 혜진은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혜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시아버지가 남긴 것을 욕심으로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혜진은 치매 노인 보호와 돌봄 사각지대를 돕는 단체를 찾아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처럼 가족에게 방치된 노인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형편이 어렵다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유예해주며 따뜻한 주인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 편만 들었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고 앞으로는 어머니 편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깨달았으면 됐어.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길에서 수척해진 성호를 마주쳤습니다. 성호는 혜진을 보며 멈칫했고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성호는 후회를 고백했지만 혜진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는 단호함만 있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주말 혜진은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님, 재판 이겼어요. 아버님 뜻대로 됐어요. 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소 소식과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페를 열었다는 것,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는 것,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것 소중히 쓸게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나누며 살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혜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쫓겨난 날 던져진 낡은 보따리 하나가 결국 혜진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남겼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혜진은 더 이상 슬픔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였고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을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혜진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분명 웃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봉안당을 나서는 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혜진에게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발로 살아가며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혜진은 그 말을 지킬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혜진이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혜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혜진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마음 깊이 빌어봅니다.